안녕하십니까. 자, 과외천국에서 행정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찬혁 박사입니다. 자, 우리가 행정학하고 행정법 같이 공부하지 않습니까? 보통 행정법 하면은 이 법으로 구성된 그런 딱딱한 그런 분야거든요. 이에 반해서 행정학은 분야가 넓습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 행정학 분야는 토탈 해가지고 7개 분야로 돼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론 분야가 있고, 첫 번째가 통론. 통론은 뭐냐면 역시 행정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 200년 동안 우리가 고민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이 뭐냐, 이원론, 이원론,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의미에 대해서 꼭 한 문제가 출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윌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이 여러 가지 이론까지 우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뭐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 공부를 하면은 이제 정책학으로 넘어가거든요. 행정 이론에서 통론 부분에서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꼭 출제됩니다. 우리가 7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가 이제 통론 나오고, 마지막은 뭐냐면 6번째까지 무슨 뭐 예산, 뭐 행정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 개혁, 뭐 그 다음에 조직론, 그 다음에 정책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나와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행정의 의미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수험생분들이 알아둘 사항이 뭐냐면, 자, 우리나라는 행정국가일까요? 아니면은 행정국가가 아닐까요? 자, 우리나라는 행정국가라고 볼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국가가 되려면은 행정법원이 독립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그런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행정학을 공부할 때 이걸 아셔야 돼요. 행정법은 법에 딱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정학은 법에 규정이 없어요. 논문입니다. 외국의 논문을 우리가 이것을 도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인용을 해가지고 이걸 정리한 것이 바로 행정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문제가 오류가 말이죠,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군무시험 같은 경우는 6문제 정도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답이 다른 겁니다. 행정학은. 행정법은 답이 똑 떨어집니다. 그러나 행정학은 답이 갈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행정학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하느냐. 행정학은 옛날에 나왔던 문제부터 지금까지 나온 문제, 저도 뭐 행정학 문제 한 10,000문제 정도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서만 나옵니다. 사실 공부하는 패턴이 다른 거예요. 행정학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안에 이론을 빨리 습득하고, 그런 다음에 기초적인 문제를 빨리 풀어요. 그런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 같은 거라든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정책학 쪽, 이쪽에서는 항상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판 처음 못 보는 그런 이론이 막 나옵니다. 깨어진 유리창 이론이라든가 구유통 이론이라든가, 이건 처음 보는 이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요. 행정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야 되지만 행정학은 이 분야별로 나눠서 공부해야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통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행정학 통론이 이렇게 나오죠. 행정학 통론입니다. 행정학 통론. 통론 부분에서는 행정의 의미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어떻게 전개해야 될까. 자,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공익적 차원에서 행정학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다가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경영이랄지 행정이랄지,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시민사회,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합니다. 최근에는 시민사회라든가, 얼마 전에 아이언 트라이앵글이라고 들어봤죠? 철의 삼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LH 사건이 있었죠?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부위원회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 정부 관료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 이익집단, 이 3명이 짜가지고 스크럼을 짜가지고 다른 어떤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LH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아이언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아이언 트라이앵글입니다. 트라이앵글. 이런 말을 쓰는데 철의 삼각이라는 뜻입니다. 철의 삼각. 이렇게 우리가 행정학 공부할 때는 어떤 이론이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행정법은 그렇지 않았죠. 행정소송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행정학은 그 파트별로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행정학에서 시험 나올 것은 60군데밖에 안 됩니다. 딱 60군데만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은, 저는 이 다른 동영상 같은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이 찍었지만, 이번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제가 찍냐면은
그동안 출제됐던 거와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 그다음에 만 문제 정도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만점까지 다가가는 그런 학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오늘 공부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더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학의 접근 방법 해서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거버넌스 사상입니다. 자, 거버먼트라 사상이 있었는데, 자, 처음 초학도가 많을 겁니다. 거버먼트입니다. 먼트 사상과 거버넌스 사상입니다. 거버넌스.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거버먼트 같은 경우는 국가라든가 정부 위주로 나가는 어떤 우월적 입장에서 행정을 하는 그런 입장이 거버먼트예요. 이에 반해서 거버넌스는 어떤 참여를 우리가 이끌어내는 그러한 행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버먼트와 거버넌스 처음에도 이거지만 마지막 지방자치법도 이거로 마지막에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많이 나와요. 사실 거번 그러면 영어지 않습니까? 뭐 다스리다. 먼트는 어떻고 넌스는 어떠냐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우월적 입장과 그 다음에 넌스는 상호 평등 관계, 그 다음에 협조 관계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됐던 것이 바로 LH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보를 내가 미리 유출해가지고 내가 입수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투기를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다 이익을 창출하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 통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익이론도 나오고요. 우리가 행정학 공부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이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의. 여러분들 정의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죠. 정의라는 것은 뭘까? 도덕적 해일까? 뭐 여러 가지 이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수험생 중에서 이런 걸 또 질문해요. 롤스의 정의론 어떻게 공부합니까? 기출문제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행정학은 기출됐던 문제를 변형하는 경향이 99%입니다. 새로운 이론을 갖다 내면은 맞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5년 동안 출제 경향을 보면은 행정학이 제일 어렵게 나왔습니다. 물론 행정법도 거기 버금가게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노량진이나 뭐 어느 곳에서 넘버원 되는 강사님들도 못 맞췄습니다. 왜 못 맞췄느냐? 옛날에 나왔던, 그러니까 한 몇십 년 전부터 나왔던 이론 문제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새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그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출제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옛날 역사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역사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행정학은 역사책이고 행정법은 현행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어요. 공부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본 교재는 기본 문제를 한 300문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가 있어요. 모의고사 문제를 한 400문제에서 700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모의고사를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문제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한 10,000문제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소마다 제가 필요할 때마다 올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통론 공부했죠. 통론엔 행정이 뭐냐를 공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책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이 정책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수험생분들이. 정책이 뭐냐 그러면은, 뭡니까? 이러는데, 자, 정책은 방향을 뜻하는 겁니다. 국가가 추구하는 방향, 이게 정책인 거예요. 자, 정책. 두 번째는 정책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정책론은 어떤 국가가 추구하는 방향을 추구하는 방향이 바로 정책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런 게 있습니까? 노적기라든가 방향잡기라든가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자,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어떤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가는 방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하고, 아무리 방향만 잘 잡아도 뭐합니까? 노젓는 사람이 힘이 없으면 소용없죠. 그래서 방향잡기라든가 노적기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책학을 공부할 때 뭐냐면 정책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죠. 어떻게 분석하냐에 따라서 정책학을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못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지금 첫째 시간이니까 말씀드리는데 Plan to C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갑자기 영어 시간은 아닌데 플랜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계획이라면 행정 계획이죠. 자, 행정법에서도 행정 계획이 중요했지만 행정학에서도 중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행정법 따로 행정학 따로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같이 공부해야 시너지 효과가 좋아요.
이거 공부 저거 공부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섞어 나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학에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부정 선거에 관한 법 같은 게 많이 나오죠. 그죠? 뭐 부정청탁금지법이라잖아요. 김영란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 국가지방재정법,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이런 법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나올 때 이게 법학 공부 아닙니까? 행정법이나 똑같죠. 지금은 행정법이나 행정학하고 겹치는 부분이 30%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론이 나오고 플랜 행정 계획이라는 뜻이고 do는 실행이죠. 근데 이 C가 문제입니다. C는 무엇을 보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평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evaluation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정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정책이 있으면 정책에 대한 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수부터 뭐 양까지 가까지 있는데 만약에 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갔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뭐 이 본 교재도 있지만 제가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나가는데 평가를 좋게 받으면 바로 이제 재투입하는 겁니다. 재투자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유념해가지고 공부해야 되겠고요. 정책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무원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정책 평가뿐만 아니라 다면 평가라고 그러죠. 360도 다면 평가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말씀 딱 드리겠습니다. 행정법 같은 경우는 예상 문제가 한 70개쯤 돼요. 행정학은 60개예요. 60개만 하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행정학 책이 지금 시중에 한 20권 정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원 강사님이 쓴 거 한 10권 정도. 이렇게 보면은 자, 우리가 왜 행정학 공부하겠습니까? 점수 따려고 하는 거예요. 점수를 잘 따가지고 우리가 공직으로 나가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문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출문제라든가 최근에 나왔던 어떤 흐름, 이걸 파악을 빨리 하시는 분이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야 빨리 합격하고 효도도 할 수 있고 자기 개인을 위해서 영면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자기 생활이 어렵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오로지 능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정책 이론은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할 방향을 뜻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책을 했으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뭐 서울시장 선거도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어떤 조직을 갖춰야 돼요. 세 번째가 조직입니다. 그래서 조직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조직론.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박근혜 정부 때는 이 장관급이 17개였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18개입니다. 18개고 차관급이 겹치는 것, 차관 2명 이상 둔 것은 8개예요. 이것도 가끔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지난번에는 장관급이 17명이었고 지금 18명입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자, 행정법에서는 정부조직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죠. 그러나 행정학에서는 정부조직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조직론을 강조했기 때문에. 조직이 잘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학에서는. 행정법에서는 조직이 필요 없었어요. 행정청이 중요했던 거죠. 그러나 행정학에서는 조직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료제가 있습니다. 관료제. 그죠? 자, 우리가 관료제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선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봉건제도라고 하죠. 그리고 중국의 역사를 볼 때는 주의 봉건제도, 그죠? 한나라의 뭐 군현제도, 군국제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조직이 완벽하게 형성돼 있을 때 국가가 잘 흘러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전쟁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뭐 진관체제, 재승방략체제 이런 게 많이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바로 조직론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어떻게 탄탄하게 흘러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조직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공무원제도예요. 그래서 공무원제도가 잘 되어 있고 자, 우리가 지금 공무원제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공무원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은 바로 뭡니까? 스포일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역관주의예요. 역관주의. 자, 역관주의가 꼭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역관주의와 비교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뭐 관료주의도 있지만 뭐 직업 공무원제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적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실적주의. 네, 이런 말도 자꾸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역관주의는 이번에 미국의 45대 대통령 선거 있었죠. 그래서 미국에는 주가 50개입니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행정하고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전공한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야가 출제될지는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기초적인 문제는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상 문제도 있고. 자, 미국에는 역관주의인데 이게 1800년도부터 있었어요. 이게 미국도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미국도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하고 공화당인데 공화당이 대통령이 좀 더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 공화당 같은 경우 민주당하고 이 외교적 패턴이 달라요. 그리고 이 정책이 다릅니다. 조직도 다르고. 그래서 이번에 미국 대통령 45대 선거를 보면은 조 바이든이 이겼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는 반대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만해라. 트럼프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경고를 했어요. 왜? 미국 같은 나라는 민주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승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역관주의라고 그래요. 스포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리품, 승자는 모든 전리품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직업공무원제도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한번 들어가면은 공무원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공무원법, 소방은 소방관법 다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신분이 보장됩니다. 여기서 이제 신분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자, 신분은 뭐냐? 행정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신분은 현재 자기가 자기가 위치한 상태를 신분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현재 위치. 자, 여러분들은 조선시대 같았으면 신분이 있었어요. 그죠? 공부하는 사람은 이 조선시대 때는 선비라고 해가지고 직업이었었습니다. 군대도 안 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죠. 사실 조선시대에 비해서 지금이 상당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솔직히 지금 대학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이런 강좌를 지금 오픈했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에서 오픈한 거예요. 왜? 안 되겠다. 저 같은 사람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저렴하고, 거의 공짜죠. 뭐 쉽게 말해서 프리하게 공부할 수 있고, 인생을 탁 담보해 줄 그런 강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강좌를 텄는데, 자, 스포일 시스템 지금 얘기가 끝났는데, 신분까지. 이 신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 공무원 제도는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 잘 되어 있다고 그랬죠. 신분이 보장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신분인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 스포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분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실적주의라는 게 있어요. 실적주의는 뭐냐면 능력주의입니다. 이게 사람 골치 아픈 거예요. 어느 분야건 능력이 많은 사람 월급 더 준다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이런 얘기죠. 기준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자, 이런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게, 우리가 조직까지 공부했죠. 조직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리더십 이론이라고 그래요. 리더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조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LH 공사 사건도 마찬가지죠. LH 공사라는 것은 공사잖아요. 공사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출자를 한 거란 말이에요. 국가에서 출자했다는 것은 바로 준공공기관, 공공기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익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리더십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리더십 이론 같은 경우는 언제 우리가 많이 유행했었냐면요. 1960년대 우리가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게 있었어요. 1950년대는 우리가 암흑기였지 않습니까? 6.25 전쟁도 거치고 미군정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남과 북이 지금 각자 북한인민민주주의공화국,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눈물이 있었어요. 50년대까지는. 그런데 이제 최빈국이었단 말이에요. 최빈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1960년대 되면서 그동안 우리가 4.19 민주혁명도 있었지만, 이런 혁명도 있었지만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더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런 사람이 상당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리더를 우리가 이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행정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 이게 이제 약간 독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참변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문민정부라는 개념이 또 들어오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국민이 왕이죠. 국민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공부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것이 바로 인사행정론입니다. 아무리 리더가 좋아도 인사행정을 잘못하면 안 되겠죠. 아주 객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행정할 때 객관성을 담보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죠. 즉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역관주의라든가 아니면 뭐 실적주의 이런 것도 물론 판단할 수 있지만 이 공무원 우리가 가는 길이 공무원 아니면 준 공무원 쪽 아니겠습니까? 군무원 이쪽 아니면은 뭐 행정사라든가 이쪽으로 공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가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해야 돼요. 그 평가를 할 때는 일면 평가도 있고 그 다음에 다면 평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360도 다면 평가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60도 다면 평가다. 다면 평가죠.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자, 행정학은 개념의 학문이라고 그랬죠.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만점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한 2시간만 개념 정리하고 문제풀이 들어가면 사실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이 행정학입니다. 그만큼 문제가 짧아요. 행정법은 깁니다. 읽기도 힘들어요. 근데 행정학은 짧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변형하는 그 수준에 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논문을 요약한 거기 때문에 논문은 외국의 논문이에요. 그래서 외국의 논문을 짧게 요약했기 때문에 문제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도 오류 많이 나왔습니다. 행정학은 오류가 많이 나와요. 왜?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영어로 된 거, 그 다음에 독일어, 프랑스로 된 거 이걸 논문을 해석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해석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항상 이 가장 틀린 거, 가장 맞은 거를 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 4장은 인사행정론인데 이 인사행정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가공무원제도라든가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을 어떻게 이제 뽑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발령을 내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은 전직이랄지 뭐 그다음에 뭐 승진이랄지 아니면은 징계, 공무원 징계 같은 게 있어요. 징계. 자, 여러분들 공무원 징계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자, 인사행정론에서 우리가 또 조심할 게 뭐냐면요. 최근에 부정청탁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내가 공무원인데 부정청탁금지법. 자, 이 법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보는 것이 바로 부정청탁금지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이에요. 숫자가 나와버립니다.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무슨 제가 무슨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숫자를 다 외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언어 도단이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숫자를 어떻게 외웁니까? 그래서 이거 시험장에 가기 일보 직전에 보는 것이 바로 이런 공무원법이라든가 아니면 부정청탁금지법 이런 겁니다.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인사행정론 쪽에 가면요. 이상한 법도 많이 냅니다. FTA 같은 거, WTO라든가 이런 것도 막 냅니다. 이 행정학은 그만큼 범위가 엄청 넓어요. 그런데 나오는 것은 20문제 중에서 25문제 중에서 나오는 것은 한 17문제는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 3문제에서 5문제는 조문을 갖다가 냅니다. 조문. 종전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문을 곧바로 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흔들려요. 수험생분들이. 그래서 이 본 교재는 조문까지 넣습니다. 모든 것을 조문까지 다 넣고 완벽하게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공무원 제도가 가장 핵심인 거예요. 인사행정론에서는 공무원 제도 이게 중요합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 제도가 가장 잘 발달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신분이 보장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었죠? 보장이 된다. 개런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중립도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념의 자유라든가 성실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는 6가지의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 권력 관계에서 나온 이론이거든요. 공무원이 잘할 때는 상포상 주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알아두시는데 잘못했을 때는 징계로 간다는 겁니다. 징계는 6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파면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도 알고 계셔야 돼요. 파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직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감봉도 있죠.
견책도 있습니다. 그죠? 강등이라든가 견책, 그 다음에 감봉, 파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6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정법에서, 행정학에서 중요했던 것은 바로 인사행정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공부하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요, 대표 관료제라는 게 있어요. 대표 관료제.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대표 관료제가, 자,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무슨 무슨 선거라든가 이게 아닙니다. 외국에서는 대표 관료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소수 민족이지만 소수 민족한테 그 대표할 수 있는 공무원을 직위를 주는 겁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시험도 안 보고 이 사람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죠. 이런 어려운 문제가 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도 안 되는데 공무원이 된다.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죠.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할 것이 뭐냐면요. 아무리 말이지 조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공무원, 여기에 대한 인사가 잘 돼도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바로 돈이 없으면 안 되죠. 바로 이게 재무행정론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론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볼 것이 국가재정법이랄까, 아니면은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행정론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예산이 되겠죠. 자, 예산 공부를 우리가 항상 해야 됩니다. 행정학에서는 예산 제도가 항상 출제되고 있습니다. 항상 출제되는 것이 예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냐면요. 최근에 아주 독특한 예산 제도가 있는데 영기준 제도가 있어요. 영기준 제도가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 물론 뭐 LIBS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예산 제도는 크게 보면 한 7가지 정도 돼요. 근데 최근에 인기 좋은 것이 영기준이에요. 또는 뭐 일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몰법은 뭐냐면, 옛날에 성철 스님이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정답인 겁니다. 사실은 산은 산처럼 보고 물은 물처럼 봐야지, 산을 물처럼 보고 물을 산처럼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보고 운명을 받아들여라, 이런 뜻입니다. 거역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이제 재무행정론 딱 들어가면은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산입니다. 예산이 꼭 시험에 출제되고 있어요. 이게 예산.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 동안 국가에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살림살이를 예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을 정부에서 편성해서 그 다음에 국회에서 동의를 받고, 그죠? 다시 정부로 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자, 미국과 같은 경우는 예산과 법률이 같아요? 틀려요? 같습니다. 예산과 법률이 같은 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산과 법률이 다릅니다. 알겠죠? 법률 같은 경우는 강제성이 있지만 예산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즉 행정청 내부에서만 효과가 있는 것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행정학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학 공부할 때는 마음 편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올 만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핵심적으로 짚고 들어가야 된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봤자 60개밖에 안 됩니다. 60부분만 내가 철저히 공부하고 기출문제 풀어보면은 시험장에 가서는 얼마든지 다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예산제도를 공부하는데, 자, 그럼 우리나라는 법률주의가 아니죠. 예산을 법과 같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예산을 책정할 때는 법으로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법률주의로 볼 수가 있는데 예산과 법률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미국은 예산과 법이 같아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 결산을 하는데 결산에 대한 감사가 있죠. 자, 이때는 말이죠. 감사가 예산 결산에 여기에다가 처리하는 기관이 감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기간은 3년이 걸립니다. 자, 감사원에서 감사 파견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은 3년 걸리고, 일반적으로 예산은 1년이잖아요. 1년 예산이고, 그 다음에 예산은 정부에서 편성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동의를 받고, 그죠? 그 다음에 공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한 감사는 바로 이 감사원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역할이 좀 중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6위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이 재정 규모 엄청나죠?
면적이라기보다도 뭐 무슨 뭐 인구랄지 이건 세계 40이 50이 뭐 되는데 국가 예산은 지금 450조가 넘어가죠.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6위입니다. 그럼 5위와 6위 어느 나라가 있냐면 독일이 있어요. 독일 같은 나라는 엄청난 나라죠.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망하고 그 다음에 1919년 와이마르 헌법, 그 다음에 히틀러가 바로 전단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나고 독일이 깜짝 놀랬죠.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군비를 축소하고 그 다음에 예산 쪽으로 많이 이제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러던 나라와 우리나라가 지금 예산이 같아요. 그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것도 나올 수 있어요. 시사적인 거기 때문에 바로 행정명령이 되겠죠. 이런 건 행정명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재난지원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어떤 나올 수가 있어요. 시험에 뭐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하는데 동의를 받느냐 마느냐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강제적이냐 마느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행정학은 다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게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재무행정론을 저 공부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 여섯 번째 우리가 일곱 가지의 파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돈까지 다 줬습니다. 예산까지. 그러면은 남은 건 뭐냐? 그러면은 이 공무원이 부패됐는가 이거부터 따져야 돼요. 그러면 부패한 것이 잘못됐을 때는 어때요? 개혁을 해야겠죠. 그래서 공무원 개혁 문제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개혁을 가지고 따집니다. 개혁. 공무원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근데 잘 안 되죠. 공무원을 개혁을 해야 하는데 여섯 번째가 개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혁은 스스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외부 인사를 자꾸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민감사 청구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소송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이제 공부할 수가 있고 지방자치제도와 좀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부한 것이 바로 지방재정론, 행정론이죠. 일곱 번째가 지방자치예요. 이렇게. 자, 여섯 번까지는 중앙행정기관 얘기했어요. 중앙. 그러나 일곱 번째는 지방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토탈에서 일곱 가지인데 20문제 중에서 분야별로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20문제 중에서 1, 2니까 3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최근의 흐름은 예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종전에는 조직론이라든가 무슨 뭐 정책론 이쪽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건 다 논문 아니겠어요? 논문이기 때문에 논문이 돌고 돌아가지고 하도 꽈내니까 본질을 흐려놨습니다. 원래 논문이 나중에 보니까 와전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소송이 많이 걸렸어요. 제 책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종전에 나왔던 문제가 계속 이게 변형된 거예요. 그러나 지방행정론이라든가 아니면은 공무원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새로운 이론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자, 지방행정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법이라고 그랬죠. 풀뿌리 민주주의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방자치제도와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신지방행정론입니다. 너무 지방에다가 힘을 주니까 이게 또 문제예요. 재정 문제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어느 정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런 이론이 자꾸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 행정학 첫 시간인데 어떻습니까? 행정학 별로 아니죠. 토탈에서 7분야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7분야 드렸고 시험은 골고루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럼 내가 시험 합격하려면 몇 문제를 봐야 되나? 최소한 600문제 풀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응용문제 이렇게 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목표한 바를 빨리 달성하려면은 자기 몸을 닦는 수련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항상 마음을 집중하고 수련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반드시 합격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